2월 24일이 베트남 전쟁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는 사실 아셨나요? 이 날짜는 전쟁의 복잡한 역사에서 중요한 확전을 알리는 날이에요. 냉전의 대리전이었던 베트남 전쟁은 거의 20년 동안 지속되었어요.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그리고 그 동맹국들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이었죠. 북베트남은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았어요. 반면 미국은 남베트남을 지지했고요.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후 베트남은 1954년에 독립했지만 제네바 회담으로 17도선에서 분단되었어요. 호찌민은 북쪽을, 의무딘지엠은 남쪽을 이끌었죠. 북쪽은 베트콩을 지원하며 게릴라전을 격화시켰어요. 1958년 북베트남은 라오스를 침공하여 호찌민 루트를 구축했어요. 이 루트는 남쪽의 베트콩에게 보급품을 전달하는 데 결정적이었죠. 루트 확장은 비밀 작전의 새로운 단계를 의미했어요. 미군의 개입은 1965년부터 크게 확대되었어요. 전투는 라오스와 캄보디아 내전으로까지 확산되었죠. 결국 미군은 1973년에 철수했지만 전쟁은 계속되었어요. 1975년에는 세 나라 모두 공산화되었죠. 이 갈등은 세계 정치의 강력한 교훈으로 남아있어요. 내전과 대리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보여주었죠. 오늘의 역사 이야기였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2월 24일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새로운 제국, 후금이 선포된 날이죠. 이 왕조는 결국 막강한 청나라가 됩니다. 1616년 동아시아 격변의 시대로 가볼까요? 명나라는 쇠퇴하며 권력 공백이 생겼죠. 건주 여진의 지도자 누르하치가 등장합니다. 그는 여진 부족들을 통일했고 이들이 만주족이 됩니다. 누르하치는 명나라의 신하였지만 더 큰 야망이 있었죠. 1616년 2월 24일 그는 후금을 선포했어요. 이로써 명나라의 종주권을 공식적으로 거부한 거죠. 대담한 움직임이었고 미래 전쟁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누르하치는 만주국의 초대 칸이 되었어요. 아직 청나라는 아니지만 직접적인 전신이었죠. 후금은 1644년 베이징을 점령하고 청나라를 세웠습니다. 청나라는 중국의 마지막 황조가 되죠. 현대 중국의 영토 기반을 마련했어요. 전성기에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 중 하나였죠. 4억 2600만 명이 넘는 인구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였습니다. 2월 24일의 이 선포는 정말 역사를 바꿨죠. 오늘의 역사였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오늘 2월 24일 세계를 뒤흔든 거대한 혁명, 바로 중국의 문화대혁명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1966년 마오쩌둥의 선언과 함께 시작된 이 혁명은 중국을 큰 혼란에 빠뜨렸죠. 마오쩌둥은 사회에서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싶어 했어요. 정부와 사회에 자본주의 세력이 침투했다고 주장하며 젊은이들에게 반란을 선동했죠. 그는 본부를 폭격하라, 반란은 정당하다고 외쳤어요. 베이징에서 시작된 붉은 8월은 대규모 혼란의 서막이었죠. 많은 학생들이 홍위병을 결성하고 마오쩌둥 어록은 그들의 상징이 되었어요. 1967년 급진주의자들은 지방정부와 당기관을 장악했고 새로운 혁명위원회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죠. 하지만 이 위원회들은 곧 파벌로 나뉘어 무력 충돌을 일으켰고 공안, 검찰, 사법 시스템도 파괴되었어요. 1971년 린비아오의 몰락 후 사인방이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문화대혁명은 마오쩌둥이 사망한 1976년까지 이어졌고 그 직후 사인방은 체포되며 혁명은 종결되었어요. 이 혁명은 중국 전역에 폭력과 혼란을 가져왔고 그 영향은 아직도 중국 사회에 깊이 남아있죠. 오늘의 역사였습니다. 내일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만나요. 공안, 검찰, 사법 시스템도 파괴되었습니다. 1971년 린비아오의 몰락 후 사인방이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문화대혁명은 마오쩌둥이 사망한 1976년까지 이어졌어요. 그 직후 사인방은 체포되며 혁명은 종결됩니다. 문화대혁명은 중국 전역에 폭력과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 영향은 아직도 중국 사회에 깊이 남아있죠. 오늘의 역사였습니다. 내일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만나요. 오늘 2월 24일은 쿠바 혁명가 피델 카스트로에게 중요한 날이에요. 그의 혁명적 삶의 전환점이 시작된 날이거든요. 1953년 카스트로는 바티스타 정권 정복을 계획했죠. 당시 쿠바는 바티스타 독재 아래 있었어요. 부유한 가정 출신이지만 불평등에 분노했죠. 그는 하바나 대학에서 법을 공부하며 좌파 사상에 심취했어요. 도미니카, 콜롬비아 반란에 참여하며 혁명 경험을 쌓았고요. 1953년 7월 26일 몽카다 병영을 공격했지만 실패했어요. 이후 체포되어 1년간 투옥됩니다. 석방 후 멕시코로 망명하여 혁명 그룹을 조직했죠. 동생 라울, 체게바라와 7월 26일 운동을 만들었어요. 1956년 12월 2일 그란마호를 타고 쿠바에 상륙했죠. 수적 열세에도 시에라 마에스트라 산맥에서 게릴라전을 펼쳤고요. 이것이 쿠바 혁명의 서막이었어요. 결국 1959년 1월 1일 바티스타는 쿠바를 떠났습니다. 카스트로는 군사 및 정치 권력을 장악하며 총리에 취임했죠. 그는 쿠바를 일당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었어요. 산업과 기업을 국유화하고 사회주의 개혁을 단행했죠. 이후 미국은 그의 정권을 전복하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카스트로의 삶은 20세기 국제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2월 24일은 미국 역사상 특별한 일이 시작된 날입니다. 바로 앤드루 존슨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시작된 날이죠. 존슨은 링컨 암살 후 대통령이 되었고 남북전쟁 직후 혼란스러운 시기에 취임했어요. 그는 가난하게 태어나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자수성가한 인물이었죠. 테네시주 상하원 의원, 주지사를 거쳐 부통령이 되었어요. 하지만 재건 정책을 두고 의회와 큰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는 남부주의 빠른 복귀와 전 연합군 인사의 사면을 주장했어요. 반면 공화당 의회는 해방 노예 보호를 원했죠. 이러한 의견 차이가 결국 탄핵으로 이어지는데요. 1868년 2월 24일 하원은 그를 탄핵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첫 대통령 탄핵 시도였어요. 존슨은 상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죠. 그의 운명은 상원의원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결과는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단 한 표 차이로 상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대통령직을 유지했어요. 이는 미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대통령과 의회 권력 균형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죠. 앤드루 존슨의 탄핵은 현대 정치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의 역사였습니다. 내일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만나요. 2월 24일 미국 의회에 대한 중요한 사실들을 알아볼까요? 미국 의회는 미국의 입법부이자 연방정부의 핵심 기관이에요. 하원과 상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의회이며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회의하죠. 의원들은 선거로 뽑히지만 상원 공석은 주지사가 임명하기도 해요. 총 535명이 투표권 의원과 6명이 비투표권 의원이 있어요. 부통령은 상원의장으로서 동점일 때만 투표권을 행사하죠. 의회는 경년으로 1월에 시작해 2년 임기를 가지고 보통 2개의 회기로 나뉘어요. 선거는 짝수해에 치러지며 하원의원은 2년 임기예요. 1929년 제할당법으로 하원의원 수는 435명으로 정해졌죠. 이들은 단일위원 선거구에서 선출되고 10년마다 인구조사로 재분배돼요. 각 주는 최소 1명이 대표를 가지며 상원의원은 각 주에서 6년 임기로 선출돼요. 이 모든 규칙은 미국의 입법 시스템을 지탱하고 국민 대표성과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복잡한 구조가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힘이 되죠. 오늘의 역사였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각 주는 적어도 1명이 대표를 가집니다. 상원의원은 각 주에서 전체적으로 선출되며 6년 임기입니다. 이 모든 규칙은 미국의 입법 시스템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성을 보장하며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이죠. 이러한 복잡한 구조가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의 역사였습니다. 내일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만나요. 2월 25일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의 흥미로운 역사적 순간을 알아볼까요? 탈린이 한때 네발로 불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3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이 도시는 대부분 네발로 불렸어요. 현재 인구 45만 명이 넘는 이곳은 에스토니아의 중심지죠. 북부 에스토니아, 핀란드만의 해안에 위치해 있어요. 헬싱키 남쪽 80km,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서쪽 320km 거리에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인간 정착 증거는 무려 5,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하지만 1248년 네발이 리베크 도시권을 획득하며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죠. 이는 도시의 자치와 상업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후 13세기 덴마크 왕 발데마르 2세의 침략으로 덴마크 지배를 받게 돼요. 발데마르 2세는 1219년 성공적인 침략으로 이곳에 대한 첫 기록된 주장을 펼쳤죠. 이후 스칸디나비아와 튜턴 기사단이 번갈아 통치하는 복잡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특히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항구는 중요한 무역 허브로 번성했어요. 발트해의 전략적 위치 덕분이었죠. 흥미롭게도 13세기 북부 십자군 이후 기독교를 받아들인 마지막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중세 토착 주민들은 유럽에서 몇 안 되는 이교, 문명을 이루고 있었어요. 이렇게 탈린, 즉 네발은 긴 역사 속에서 다양한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발전해왔습니다. 오늘날 탈린은 여전히 그 과거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요. 중세의 아름다움을 현대에까지 이어오는 특별한 도시죠. 오늘의 역사였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오늘 2월 25일은 남아메리카의 독특한 한 나라에게 중요한 날이에요. 바로 울창한 열대우림과 다양한 문화를 가진 수리남이죠. 이 나라의 독립 여정은 유럽 강대국들과 깊이 얽혀 길었답니다. 이 지역엔 아라와 그족, 카리브족 같은 원주민들이 먼저 살았어요. 16세기 유럽인들이 도착하며 땅을 차지하려 경쟁했죠. 17세기 말 네덜란드가 수리남을 확고히 지배하게 돼요. 수리남은 주로 설탕을 생산하는 아주 수익성 좋은 식민지가 되었죠. 이 경제는 비극적으로 노예가 된 아프리카인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어요. 30만 명 이상의 노예들이 강제로 수리남으로 끌려왔답니다. 노예제는 마침내 1863년에 폐지되며 중요한 변화의 순간을 맞아요. 폐지 후 영국령 인도와 네덜란드 동인도에서 계약 노동자들이 왔어요. 1954년 수리남은 네덜란드 왕국 내 구성국 지위를 얻게 되죠. 하지만 완전한 자치에 대한 열망은 더욱 커졌어요. 마침내 1975년 11월 25일 수리남은 완전한 독립을 달성합니다. 이날은 수리남 공화국의 탄생을 알리는 날이었죠. 수도 파라마리보는 새로운 국가의 심장이 되었어요. 오늘날 수리남은 놀라운 생물 다양성과 독특한 문화 혼합으로 찬사를 받아요. 수리남의 여정은 자유와 자결권을 위한 오랜 투쟁을 상기시켜줍니다. 남아메리카에 자랑스럽게 서 있는 풍부한 역사를 가진 작은 나라죠. 이것이 오늘의 역사예요. 내일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만나요. 오늘 같은 날 필리핀에선 독재에 맞선 위대한 시민혁명이 일어났죠. 바로 피플 파워 혁명 또는 EDSA 혁명이라고 불리는 사건이에요. 1986년 2월 22일부터 25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혁명은 20년간 이어진 페르디나드 마르코스 대통령의 독재를 끝냈죠. 정권의 폭력과 선거 부정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이었어요. 이 비폭력 혁명은 필리핀의 민주주의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특히 노란 혁명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이유는 노란 리본 때문이에요. 암살당한 베니그노 아키노 주니어 상원 의원을 추모하는 상징이었죠.
그는 망명에서 돌아오다 1983년 8월 암살당했습니다. 노란 리본은 희망과 저항의 상징으로 쓰였어요. 수많은 시민이 에드사 거리에 모여 독재 정권에 맞섰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필리핀인들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였죠. 정치, 군사, 종교단체까지 모두 하나가 되어 독재에 저항했어요. 마닐라 대주교인 하임의 신추기경도 이 시위를 이끌었습니다. 결국 페르디나드 마르코스는 대통령궁을 떠나야 했죠. 이것은 20년 독재의 끝이자 민주주의의 승리였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혁명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보도되기도 했어요. 비폭력으로 독재를 무너뜨린 인류 역사의 위대한 순간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죠. 오늘의 역사였습니다.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 2월 25일은 바로크 음악의 거장 핸델이 태어난 날이에요. 그는 독일에서 태어나 영국인이 된 독특한 작곡가였죠. 1685년 독일 할레에서 태어난 핸델은 일찍부터 음악적 재능을 보였어요. 함부르크와 이탈리아를 거친 그의 초기 경력은 화려했죠. 이탈리아에서 오페라 작곡가로 명성을 얻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1712년 그는 런던으로 건너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아요. 런던에서 대부분의 경력을 보내고 1727년 영국 시민이 되죠. 영국 귀족들에게 이탈리아 오페라를 선보이며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러나 1737년 건강 문제로 창작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는 오페라에서 영국적인 오라토리오로 선회했죠. 이 변화는 중산층에게 큰 인기를 끌며 그의 재기를 알렸어요. 1742년 그의 대표작 메시아가 대성공을 거두었죠. 메시아 이후 그는 다시는 이탈리아 오페라를 작곡하지 않습니다. 그의 수상음악과 왕궁의 불꽃놀이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고요. 사제 자도크는 1727년부터 모든 영국 대관식에서 연주되고 있죠. 핸델은 하이 바로크 양식의 정점을 보여주는 작곡가였어요. 그는 이탈리아 오페라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영국 오라토리오와 오르간 협주곡 장르를 개척했죠. 1759년 핸델은 74세의 나이로 존경받는 거장이자 부자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의 역사였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